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를 읽고 있습니다. 네, 5장 정치의 경랑 속에서를 읽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5장이 좀 길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제가 3개로 나눠 읽고 있는데요. 이제 이우락 부장의 북한 방문 후 김일성과의 면담, 그리고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이제 10월 유신 선포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1쪽부터입니다. 소제목은 10월 유신 선포, 호랑이 등에 올라탄 남과 북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이우락 씨는 나쁜 쪽으로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 점에서는 한국 현대사에서 그와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금세 알아듣고 연설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연설은 1971년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연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표현의 문제다. 박 대통령은 이때 3번 이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국민은 이제 출마하지 않고 3선 뒤에는 은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속마음은 달랐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직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는 셈이 된다. 이런 변명이 나중에는 통할 수 있게 교묘한 말장난을 한 것이다. 1972년 이후 유신 체제로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게 됐는데 그 발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네, 위에 나온 방금 읽은 내용은 김대중 자서전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 1권에 있는 내용 255쪽 부분입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선거에서 향후 총통제를 예고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론이다 보니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거 일주일 전에 열린 실무 대책위의 논의 결과를 강창성 차장보가 이우락 부장에게 보고했을 때 이 부장이 보였던 반응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1972년 10월에 선포된 유신의 최초 의상은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취임한 1970년 12월부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71년 4월 사이에 어느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우락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 없는 노릇이고, 홍콩에서 나눈 대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없었다. 내가 전직 상관에게 취재하듯 혹은 취조하듯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구상 단계를 거쳐 유신이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남북 대화가 무르익어 가던 1971년 가을 이후와 부장이 다시 읽겠습니다. 1971년 가을 이우락 부장이 강창성 차장보에게 향후 정치 일정을 만들어 보라고 했던 때였음이 분명하다. 그 초보적인 결과물이 KM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KM은 계엄이라는 말의 약자일 것이다 라고 추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그 무렵 이우락의 중앙정보부는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해빙을 통한 국면 전환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통치체제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 무렵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한 형태의 통치체제를 열망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같은 복합적인 고려하에 권력의 핵심부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별로 없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궁정동 안가 중 A동에서는 남북관계 비밀 접촉을 위한 작업이, B동에서는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 작업이 각각 진행되었다.
나중에 이 후자의 작업은 유신작업, 코드명 새마을 재건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신헌법 제정 작업에 중앙정보부에서는 김치열 차장, 김동근 차장보, 김영광 판단기획실 부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홍성철 정무수석과 유혁인 정무비서관, 김성진 대변인이 동원되었다. 내무부에서는 정성모 치안본부장, 법무부에서는 이선중 차관과 김기춘, 현홍주 등 유능하다고 지목된 중앙정보부 파견검사들, 그리고 한태연, 갈봉근 등의 헌법학자들이 참여했다. 여기 제가 잠깐 아는 척하면요, 여기서 그 정성모 치안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부의장을 하고 있는 정진석 부의장의 부친입니다. 작업 도중에 정보가 약간 누설되자 총무간사격인 김영광 부실장이 부랴부랴 적십자회담 자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평양에 다녀왔다. 그는 주변의 친지들에게 대동강에서 가지고 온 조그만 돌덩이를 유리상자에 넣어 선물로 돌렸다. 자신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작업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이냐 위장하기 위한 제스처였다. 유신 작업은 대부분 10월 초에 끝났다. 이제 D-Day를 언제로 잡느냐는 문제만 남았다.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갑작스러운 긴장 완화 분위기로 인해 노동계나 학원 분위기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사회는 너무 조용했고 야당 또한 당내 싸움 하느라 대정부 공세가 잠잠했다. 언론도 태평성대처럼 조용했다. 오히려 약간 부끄러워야 다시 읽겠습니다. 오히려 약간 시끄러워야 명분이 설 터인데 너무 잠잠한 것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7일에 실시된다는 것이었다.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 확실했지만 만약 그가 당선된 뒤 유신이 선포되면 틀림없이 압력이 가중될 것이었다. 오히려 미국이 대통령 선거로 정신없을 때 기습적으로 헌법 개정을 선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선포일을 잡기 위해 이 문제에 가장 밝았던 김성락 실장에게 다시 택일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다. 을사년 음력 9월 30일, 즉 양력 10월 18일 4시, 즉 9시부터 11시에 일진을 봤더니 몹시 나빴다. 11월 7일 이전에는 아주 좋은 길일이 없었다. 나머지를 두고 이리저리 고르다가 겨우 10월 17일을 잡고 보니 비교적 길일이라는 괴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D-Day는 정해졌고 그 날짜에 맞춰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다. D-1인 10월 16일 정부 종합청사 회의실에서는 극비리의 전 부서장 및 분실장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당시 이후락 부장을 포함해 중앙정보부 간부들이 유신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났다.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그날 내가 작성한 비망록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9시 4분 김동근 보안차장보의 개회 선언이 있었다. 9시 5분 김치열 차장의 인사말. 내일 10시 다시 읽겠습니다. 내일 10월 17일 19시를 기해 혁명적인 헌법 개정 선포가 있을 것이다. 간부들은 그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숙지하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자세한 시행 계획은 보안차장보가 설명할 것이다. 9시 9분 김동근 차장보의 대통령의 선언문 낭독. 9시 19분 이어 계엄 공고문, 계엄포고 제1호 낭독. 9시 25분 헌법 개정안 및 관련 문건 배포. 9시 30분 헌법 개정 선포 계획 D+7일까지 시행사항 설명. 60일 내 개정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다. 가칭 통일 주최 국민회의를 읍면동 단위까지 2880명 선출한다. 9시 45분 이우락 부장이 출석하여 훈시. 국제적으로 긴장 완화 분위기지만 각국은 이런 정세 변화에 충분하게 대비하기 위해
체제의 내부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 그 사례로 필리핀과 태국에서는 강력한 정부 구상을 실행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현재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헌법 개정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10시 5분 이우락 부장 주재하에 자유토론. 국내 정보부장. 야당에서 이미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예견하고 있다. 판단기획실장.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민적 지지와 호응인데 지식인에게 충격이 클 것이다.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한다. 서울군실장. 서울의 민심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 변두리에는 벌써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유명무실하다. 그러므로 정보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한다. 심리전 국장. 평화적 통일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데 중점을 두고 홍보해야 한다. 이를 정권적 차원에서 말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성실한 남북 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임을 강조하자. 방송이 이 점을 부각해 일제히 보도하도록 하겠다. 전제구 특보. 남북 대화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성을 정하는 데 찬동한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 친여적인 사람, 지식인의 일부는 공감할 것이다. 일정한 레벨 이상의 사람들에게 집중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따로 쉽게 풀어야 한다. 공무원의 호응이 제일 중요하다.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강조하지만 이번 조치는 삼성개헌보다 쉽다고 본다. 그 이유는 초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초법적인 조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우락 부장. 자유가 과잉 홍보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자유를 억압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강력한 통치 구조로 바꾼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이미 여러분과 같은 생각으로 큰 결심을 끝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대탕트 분위기를 경화시킨다는 이율 배반의 모순이 있지만 국제 정세는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남북 대결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 북한을 자극하거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국내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이 때문에 대외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반공이나 개헌법 저촉 사건은 엄격하게 보도 통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논리를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쟁 준비를 끝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서 내부 체제를 강화한다고 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된다. 남북 대화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이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 이 방향에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집해야 한다. 일단 혁명을 생각하고 밀고 나가야 한다. 심리전국장. 국제 여론은 최초 단계에 나쁘게 나올 것이다. 미국식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김성락 판단기획실장. 개엄하에 진행되는 일정이므로 큰 문제는 제기되지 않으리라 본다. 그러나 오히려 오랜 끌면 과잉 충성이 사태를 그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우락 부장. 좋은 의견이다. 5.16 때는 일정이 유한하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분명하게 명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은 시점에 대통령직을 걸고 헌법과 체제를 정비하는 애국적인 결단임을 홍보해야 한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찬동하는 인물을 포섭해야 한다. 이우락 부장은 퇴장한다. 김치열 차장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네, 이때가 이제 13시 10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었는데 가려서 다시 읽겠습니다. 13시 10분. 이우락 부장은 퇴장한다. 김치열 차장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헌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례도 깊이 있게 참고했다. 삼권 분립의 통치 기구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신설되었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과도한 낭비성, 지역 갈등, 정치적 선동, 악례 등 국내적인 에너지 소모가 지나친 것이 사실이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선출한다. 대통령 선거의 대의원을 전국의 읍면동 단위에서 뽑고 이들이 대통령을 출마하는 방식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선례가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권력 배분을 보면 미국은 사법부 우위, 영국은 입법부 우위, 프랑스나 중진국은 대통령직 우위다.
대통령직은 통치권이 강화된 행정부 우위 체제다. 이런 체제에서 선정을 베풀면 능률적이 될 것이고 악정을 베풀면 독재로 갈 수도 있다. 대통령 우위의 실제 1. 국회 해상권이 있다. 2. 지역구 국회의원의 2분의 1을 임명한다. 괄호 열고 이 과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동의를 받는다. 괄호 닫고 임명직 의원의 경우 인도네시아, 멕시코,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의 사례가 있다. 이런 간선제는 전국의 안정의 목적이 있다. 3. 대통령에게 긴급권을 부여했다. 종전에는 비상계엄에 한해 긴급권을 가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범한 긴급권을 부여한 것이다. 괄호 열고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의 선례가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120일, 임시국회 30일, 합해 150일만 개회를 허용한다. 국정감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장관의 출석 요구는 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발의는 국민투표로, 국회의 의결은 제적가반수의 동의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회부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제약함이 없이 종전대로 그대로다. 이 헌법은 남북 대화를 위한 체제이고 전국 안정을 도모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선례가 있다. 13시 40분 토의가 시작되었다. 전제구특보 1. 과거에는 당과 행정부가 양립했지만 이제는 공화당이 소외 세력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방관적 자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므로 친여 세력을 광범하게 구축해야 한다. 2. 국민이 실감있게 받아들이도록 명분과 당위성을 주입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3. 각 지방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동근 차장보 이번 선언 이후에 여야 공히 불신당하기 쉽다. 주의를 요한다. 앞으로 정부가 여하히 끌고 가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김치열 차장 이번에는 원사이드 게임이다. 과거 선거는 상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없다는 뜻이다. 현 인원으로 합리적으로 업무를 배분해 운영토록 하라. 마산 지부장 반공연맹이나 재건 국민운동 같은 조직은 가급적 활용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꼭 활용해야 하는가? 이철이 정보차장보 지금 당위성만 지적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의 파급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중인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김동근 보안차장보 국회의원들의 비판은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외신 나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므로 국제 여론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협조하기 바란다. 김치열 차장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은 높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총통제, 영구집권 음모로 오해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한번 선포하면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사명감을 갖고 임해나가자. 이상열 기획조정실장 10월 17일 17시 선포되는 C급 비상이 재량하에 B급으로 격상될 수도 있다. 보안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라. 김치열 차장 이번 혁명은 세계에 내놓아도 명분 있는 조치로서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럼 없도록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같이 노력하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번 혁명이 있었지만 모두 정권을 탈취 또는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우리의 것은 남북 대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가장 모범적인 혁명이 되도록 노력하자. 계엄포고 1호에 명시된 허가, 즉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에 대한 허가도 가급적 해줄 것. 범국민적 참여를 고취하도록 하라. 문호를 개방해 대의원에 참신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 좋겠다. 지식층을 필요악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참여 폭도 넓히도록 하라. 여러분의 활동 계획에 기대가 많다. 14시 50분 폐회선언 유신 선포의 주역은 중앙정보부였다. 이날 토의 내용의 기저에는
과거와 같이 전쟁 분위기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전국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면 차라리 쉽겠는데 이번에는 남북대화도 원만히 추진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하므로 논리 구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완화된 분위기로 가면 국내 저항 세력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적당히 통제해 가면서 또 풀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10월 17일 오후 6시 비상국무회의가 정부 종합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소집되었다. 어찌나 보안을 유지했는지 민관식 교육부 장관은 지방에서 국무회의 참석차 헐레벌떡 상경했는데도 시간에 되지 못한 바람에 종합청사를 경비하는 수경사 군에 의해 건물 안으로 들어설 수 없었다. 아무리 신분을 밝혀도 막무가내였다. 민 장관은 얼마나 급했던지 19층에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우리 사무실에서 겨우 군 쪽에 연락해 통과시켜 주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사전에 준비된 그대로 진행되었다. 결론은 국회 회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개정안 공고 및 국민투표 실시 등 일련의 정치개혁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는 분명한 초헌법적 조치로 헌법 위배였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되었다. 평화적 통일의 지향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 구질서를 청산하고 통일을 향한 민족 주체 세력을 형성하는 능률을 극대화, 자주적인 총력 체제의 구축을 방향으로 일대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애초 선언문에는 유신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이 비상조치에 대해 10월 유신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며칠 뒤의 일이었다. 이는 남북대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명치 유신 같은 강력한 통치 체제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친 하향식 개혁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예고나 다름없었다. 시기 또한 묘하게도 적십자 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2차례 열린 직후이자 제1차 남북 조절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남북 체제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유신은 그저 제2의 쿠데타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정지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의 1인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마지막 배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북에서는 이런 유신 선언에 대해 별반 비난의 말이 없었다. 사전에 서로 짜긴한 것처럼 북측에서도 헌법을 개정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내가 더욱 흥미를 가진 것은 남북 양측이 모두 개정 헌법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비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사실이었다. 유신헌법 전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고, 당시 북의 사회주의 헌법 제5조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 독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처럼 남북의 개헌 작업은 함께 물려있는 두 개의 치차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어 갔다. 여기서 치차는 아마도 톱니바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가 우리 치할 때 치자고요. 차는 차량할 때 차자입니다. 남측의 유신헌법은 그해 11월 21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1567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1428만 명이 참가해 91.01%의 투표율을 보였고, 그 가운데 92%가 개헌안에 찬성했다. 이어 12월 23일에는 전국에 선출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 전원이 장충체육관에서 모여 투표한 결과 박정희 단일 후보가 2357표, 무효 2표를 얻어 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12월 27일 제5기 제1회 최고인민회의가 개회되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했고, 다음날 국가주석으로
김일성을 선출했다. 이 같은 남북의 닮은 꼴 현상에 대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한국 관계 전문 기자인 돈 오보도퍼는 1972년이 저물어 갈 무렵 박정희와 김일성은 남북 교류 덕분에 피차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 면서 남북의 양 국민은 잠시나마 통일의 희망을 품었지만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모두 남북 간의 대화가 통일로 이루어지리라는 환상 따위는 품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라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통적인 우방으로 미국을 꼽으면서도 유신선언을 발표하기 직전에야 필립 하비브 주한 미국 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미국은 버스 지나가고 난 뒤 손 흔드는 격이 되었다. 섭섭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미국은 내정 간섭할 의사가 없다고 함으로써 유신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5.16 때도 그랬지만 박 대통령의 흉중에는 저질러 놓고 보면 미국이 우방으로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남북 대화도 7.4 공동성명 이후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남북의 권력자들은 국민의 통일 염원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진정으로 통일을 희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우락 부장은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문을 열었고 이를 통해 7.4 공동성명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에 감격한 남북의 국민들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체제를 정비한다는 명분 아래 독재체제의 강화를 허용하고 말았다.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이우락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 이후 내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살펴본 바로는 이우락의 이우락의 후임 부장들 중 상당수가 이우락이 남긴 선례를 생각하며 남북 대화를 이용해 한몫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나는 그것이 싫었다. 통일이 정치인의 구호나 수사로 계속 이용되다 보니 오히려 국민들은 대화를 통한 통일 노력에 체념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그래서 통일을 힘주어 외치는 자들이야말로 반통일주의자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마저 나타났던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박정희를 진노케 한 윤필용 사건입니다. 부제는 유신기수들의 몰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1973년 12월 홍콩 힐튼 호텔의 스위트룸. 나와 이우락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나더러 2인자라고 하는 바람에 오해를 많이 받았네. 그러나 나는 자네도 알다시피 박정희 교회 숭배자 아닌가? 그런데 나를 모함하더군.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몰라도 부장님에 대해 많은 모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보부는 각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 아닌가? 어떻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겠나? 그에 가을 김종필의 먼 친척이 중앙정보부원 행세를 하다 발각되어 중앙정보부 감찰실에서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만 이 일이 청와대에 알려지면서 구타 사건으로 비화해버렸다. 사건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커져버렸던 것이다. 청와대에서 알게 된 경위는 김종필의 부인 박영옥이 유경수에게 얘기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 바람에 이우락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게 찍혔고 이로 인해 중앙정보부장까지 내놓게 되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몹시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이우락은 유신체제가 성립된 뒤 스스로 물러나야 장자방 소리를 들었을 터인데 너무 미련을 갖다가 오히려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2000년대 초 김정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우락 부장은 권력을 너무 많이 행사했지요. 사무실도 정부 종합청사 19층에 두고 군림하지 않았어요? 종합청사에서는 총리실을 비롯해 각 부처가 다 들어있는데 그 위에 버티고 있으면서 엘리베이터도 전용으로 쓰고 각 부처를 감시 감독했으니 욕 먹을만 했어요. 걸핏하면 사람 데려다 폭력 휘두르고 고문했으니 각하가 걱정했던 것은 당연하지요.
이런 것이 당시 청와대 사람들의 이율학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7.4 공동성명의 여세를 몰아 10월 유신이라는 초법적인 정치 공작으로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불안한 법이다. 박정희도 예외가 아니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이후락이라는 소영웅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후락은 죽음을 무릅쓰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설득해 남북대화를 성사시킨 장본인이었다.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김일성 유일체제가 굳어지도록,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에서 유신체제가 확립되도록 만든 책사였다. 그런 그가 2인자로 부상하고 있던 것은 당연했지만 박정희는 그를 곱게 보지만은 않았다. 청와대의 박 대통령 측근들부터 그를 경계했다. 김성진 당시 청와대 공보석의 회고다. 이후락은 세상 어느 나라 비밀 정보기관의 장관은 달리 정치 일선의 얼굴을 드러낸 2인자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후락을 부르는 호칭이 조졸위원장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의 행동 범위도 종전의 정보부장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변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왜 굳이 정치협상의 길을 열어놓은 조졸위원회라는 생소한 명칭의 기구까지 발족했을까? 그 기구의 남측 대표를 중앙정보부장이 겸직한다는 것은 권력의 분산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 조직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의문을 아는 채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기 시작했다. 네, 이건 2005년 4월 27일자로 중앙일보에 실린 대통령의 입 9년 32화에 소개된 유신반대 공작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라는 초정부기관의 공동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그는 남북정부로부터 공히 2인자로 인정받았다. 혹시 연방제나 연합체가 이루어지면 남북조절위원회가 남북통합기구의 우두머리가 된다고까지 의심받지 않았을까? 하필이면 이렇게 민감하던 1973년 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형님이 다음에 후계자로 들어서야 합니다 라고 헛소리를 한 것이 문제였다. 그 소문을 들은 박 대통령은 화가 치밀어 윤필용을 조사하라고 엄명했고 이는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가장 흥분한 것은 박종규 경호실장이었다. 그는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나가있던 강창성을 매일 닥달하다시피 해 사건을 부풀리도록 했다. 윤필용 휘하의 참모장은 박 대통령의 오랜 부관 출신인 손영길 장군이었다. 그는 육사 11기였다. 그런데 그의 고향이 하필이면 울산이었다. 이후락 휘하의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이재걸 전직 판사도 울산 출신이라서 모두 이후락의 조직으로 오해받았다. 윤필용에 대한 조사가 끝내 이후락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될 참이었다. 그러나 냉정한 김정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후락을 윤필용과 함께 처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건의해 불똥이 이후락에게까지 튀지는 않았다. 유신체제는 들어서자마자 이처럼 권력구조 내부에서 토사구팽의 진통을 겪었다. 시간을 거슬러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자. 1971년 대통령 선거가 박정희의 승리로 끝난 직후 나는 중앙정보부 보안차장보였던 강창성 장군에게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겠다는 신상 건의를 했다. 이미 강 장군이 차기 보안사령관이 된다는 풍설이 돌던 참이었다. 나는 다시 그를 따라 나가 육군 내의 또 다른 파벌 싸움에 휩쓸리기 싫었다. 강 장군은 조금만 더 참고 있으라고 만류했지만 단단히 결심하고 다시 건의해 그의 허락을 받았다. 8월 4일자로 예편하는 동시에 정보서기관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민간인으로서 중앙정보부 직원이 된 것이었다. 내가 예편한 직후 강창성 장군은 소문대로 국군보안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이후락 부장의 입김과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강창성 장군의 발탁은 맹수들이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얻은 횡재이기도 했다. 강 장군 직전의 보안사령관이던 김재규 장군과
다시 그 직전의 보안사령관으로서 베트남 파견 맹호 사단장직을 끝내고 귀국한 뒤 수도경비사령관으로 부임해 위풍당당하던 윤필용 장군은 매사에 불화로 서로 으르렁거렸다. 당시에는 보안사 장교가 수경사에 출입하며 윤 장군의 동향을 파악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윤 장군 부하들이 그 장교를 영창에 집어넣었다. 보안사에서는 즉각 항의해 그를 영창에서 빼내갔다. 그 뒤 수경사에는 보안요원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다. 군서열로는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동기인 육사 2기생이요 윤필용이 8기생이었다. 그러나 나이는 김재규가 1926년생이고 윤필용은 27년생이니 고작 1살 차이였다. 그래서인지 윤필용은 김재규를 깔보는 태도가 역력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군 내부를 시끄럽게 했고 마침내 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윤필용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재규는 불의의 일격을 맞고 동부전선의 3군단장으로 축출되었다.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불뚝 성질의 김재규는 동해안을 바라보며 와신상담했을 것이다. 이 사건이 나중에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실수였음을 누가 알았을까? 11.6 사건 후 김재규는 3군단장 때부터 유신 반대의 뜻을 품었고 민주화를 위해 싸울 결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육군 내의 내분으로 보안사령관 자리가 비자 강창성 장군이 이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경질로 보안사령부 장병들의 사기가 가장 낮아졌을 때 강 장군이 부임했다. 그의 1차 과제는 침체된 사기를 북돋우고 다시 사령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었다. 단연 그의 수완이 주목되었다. 강 장군은 중앙정보부를 떠나면서 나에게 아쉽다고 말했다. 내가 지난번 자네의 예편을 극구 만류한 것은 오늘의 입장에서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네. 그러나 이제 다 지난 일이니 여기 부에 남아서 나를 적극 도와주게. 이렇게 부탁하고 떠났다. 그러나 나는 경기도 포천 출신의 강 장군이 이미 영남판으로 짜여 있는 군의 판도 속에서 과연 보안사령부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김재규를 3군단장으로 쫓아낸 윤필용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윤필용은 육사 출신 하나회 장교들을 대거 거느리면서 육군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했다. 1971년 대선 이후 전국적으로 야당 바람이 불고 대학가가 한창 시끄러울 때 이에 대한 강압 조치에 가장 앞장선 것도 바로 윤필용이었다. 그는 수경사령관으로서 고려대 난입 사건을 비롯해 수도권의 치안과 경비에 있는 힘을 다했다. 박 대통령도 그런 윤필용을 신임해 계엄하의 유신 작업을 소신 있게 처리하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강 장군은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되었지만 가급적 동기생인 윤필용 장군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보안사령부 내부를 소리 없이 정리해 나갔다. 강 장군에게는 보안사 소속 부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기 체제로 진용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는 중앙정보부에서 거느리던 장교들과 과거 그를 따르던 육사 출신 장교들을 끌어모았다. 그들은 모두 하나회와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에 비판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한 해쯤 흘러 유신 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던 1972년 말의 어느 날 김동근 차장보가 나를 불렀다. 무언가를 한 보따리 주면서 수경사에 가서 윤 사령관에게 직접 전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계엄 업무에 수고한 장병들에게 전하는 이우락 부장의 특별 격려금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 윤 장군 만나거든 내가 부득이 직접 오지 못했다고 하고 안부를 잘 전하게. 648기 동기지만 김 차장보는 윤 장군에게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나는 사전에 수경사 비서실로 윤 장군 면회를 신청했다. 용건도 대강 알렸다. 막상 필동에 있는 수경사에 도착했더니 윤 장군이 입구 계단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인사하고 즉시 보따리를 풀어 이우락 부장의 메모를 건네주면서 김 차장보의 인사도 전했다. 윤 장군은 메모를 다 읽고 나더니 모든 게 부족하실 텐데 우리까지 배려하시니
고맙다는 인사를 잘 전해주시오 라고 말하고는 따라 들어온 손영길 참모장에게 보따리를 넘겼다. 그때 내가 본 윤 장군은 듣던 것과는 달리 매우 소탈했다. 하급자인 나에게도 여러 가지를 소상하게 묻고 자기 의견을 밝히기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1973년 초 문제 윤필룡 장군 사건이 터졌다. 나는 이미 군을 떠난 상태여서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할 입장이었지만 내 친구 김우중 군이 잡혀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고교 동기인 이우복 군이 헐레벌떡 나를 찾아왔다. 김 회장이 이제 보안사령부에 연행됐어. 다시 읽겠습니다. 김 회장이 어제 보안사령부에 연행됐어. 무엇 때문에? 잘 모르지만 윤필룡 장군 측근들과 가깝게 지냈거든. 그때만 해도 대우는 아직 큰 기업이 아니었고 장래성이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걸려들다니 나도 궁금했다. 이우복군이 나에게 한마디 더 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게. 보안사 아랫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직접 강창성 사령관에게 부탁 좀 해주게. 우중이가 윤 장군과 직접 관련이라도 있나? 아니, 자네도 알다시피 사업하려면 실세들과 교제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윤 장군이나 손영길, 전두환 등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좀 샀겠지. 그래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다음날 나는 틈을 내 보안사령부로 갔다. 마침 사령관실에서 기다리면서 사령관 보좌관으로부터 이 사건의 성격을 들을 수 있었다. 사건은 이미 어마어마한 국가 변란 음모로 부풀려져 있었다. 나는 강창성 장군을 만났다. 죄송합니다. 저와 둘도 없는 친구 하나 있는데 지금 윤 장군 사건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손으로 사업을 일궈낸 유능한 사업가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누구인가? 대우실업의 김우중 사장입니다. 강 장군은 서랍에서 명단을 꺼내 확인하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윤 장군 그룹이 뒤를 봐주는 기업이군. 정치는 잘 모르는 친구인데 사업을 하자니 권력층과 가까이 지낸 것 같습니다. 알겠네. 내가 체크해보겠네.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김우중은 풀려났다. 어찌나 보안 조치를 엄격하게 했는지 즉시 어딘가로 숨어버렸다. 사회 분위기는 뒤숭숭했고 윤필룡 사건의 수사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이재걸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이 보안사로 연행되었다. 그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울산이 고향이었다. 그래서 동창 관계인 손영길 수경사 참모장과 연결되어 이후락, 윤필룡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설마 했는데 이 사건이 결국 이후락 부장을 표적으로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락 부장이 김일성과 단판을 짓고 7.4 공동성명을 성공시킨 드라마가 발단이었다.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마치 부정부패의 대명사처럼 비난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던 것이다. 그 무렵 윤필룡이 이후락과 밀착해 있으면서 박 대통령의 차기로 이후락을 밀고 있다는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작성되었다. 이는 박종규 경호실장의 작품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 시나리오가 진실이었다고 믿는 박 대통령의 당시 측근들이 있었다. 김성진 전 문공부 장관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의 회고록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군부 내에서 박 대통령의 신임이 가장 두터웠던 윤필룡 장군, 당시 수도경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정치 장교들은 박 대통령이 이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늙었기 때문에 후선으로 물러나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그 대신 이후락 부장이 후계자가 되어 국정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강요 명단까지 만들어 놓고 실행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첩보를 당시 전직 강요 중 한 사람이 부주의하게 박 대통령에게 고해 바친 일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걸 박종규에게 확인해 보도록 지시함으로써 대대적인 수사가 착수되어 수많은 육군 장교들이 고초를 겪기까지 했다. 여기서 첩보를 고했다는 장본인은 신범식 당시 서울신문 사장이었다. 그가 술자리에서 이후락을 후계자로 추대한다는 말을 윤필룡으로부터 들었는데 유신 선포 직후인 1972년 10월 말 박 대통령과 골프를 치면서 넌지시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강창성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려 조사가 착수된 시점은 이듬해인 3월이었다. 중간에 4, 5개월의 공백이 있다. 나는 이 기간 중에 2인자 제거 시나리오가 작성된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시나리오였다고 믿는 증거는 또 있다. 나의 육사 동기생인 황종대군의 말이다. 10월 유신 직후 윤필룡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과제가 당시 보안사령부 연구실에 있는 나에게 떨어졌다. 나는 중공의 모택동은 왜 인표를 제거했는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강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정권을 강력히 유지하는 길은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서는 당시 보안사와 앙숙관계이던 수경사의 윤필룡이 이른바 2인자로 등장한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청와대와 보안사를 중심으로 2인자 시나리오가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윤필룡 사건의 유탄은 중앙정보부에도 날아왔다. 어느 날 강창성 장군과 가까운 김동근 차장보가 해임되어 영국 공사로 나가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금 형편에 나하고 같이 영국으로 가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 같네. 나는 노부모님도 계시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망설였지만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이우락 부장이 분해에서 강창성과 가까운 부분부터 도려내려 한다는 소문도 들렸다. 소문의 그림자가 조만간 나를 덮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지만 제가 차장보님 모시고 가지요. 나의 결심을 밝혔다. 해외 파견으로 교육받던 중에도 윤필룡 사건 수사는 점점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나는 윤필룡이나 손영길 모두 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인데 이렇게 가혹하게 해도 되는지 걱정되었다. 그러다간 언제든 박 대통령의 마음만 돌아서면 그 칼날이 반대편으로 날아올지도 모르는 상황 아닌가. 영국으로 떠나기 직전 나는 강창성 보안사령관에게 출국 인사를 찾아갔다. 이렇게 바쁘신데 해외로 떠날 수 있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건의하려고 합니다. 강 장군은 안경 너머로 나를 응시했다. 장수는 양쪽 방향으로 전투를 벌이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윤필룡 장군이 경솔히 말을 잘못해서 수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령관님께서 이우락 부장까지 연관이 있다면서 조사하려고 달려들면 틀림없이 양쪽으로부터 반격을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조금 살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우락은 배신자야. 반역자라고. 큰 소리로 나를 꾸짖듯이 말하는 것 아닌가. 나는 더 이상 충언할 수 없어서 인사하고 쓸쓸히, 다시 읽겠습니다. 씁쓸히 사령관실에서 나왔다. 마음속의 걱정이 풀리지 않았다. 보안처장 김종진 대령의 방으로 갔다. 김 대령이 마침 나를 반갑게 맞았다. 그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김 대령님, 측근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령관님이 잘못 판단하면 충언을 드려야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 강 사령관님은 위기예요. 분명히 반격을 받을 거예요. 단숨에 말을 끝냈다. 그 순간 밖에서 장병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나를 찾는다고 야단이 났다. 사령관실에서 급히 나를 찾는데 정문 위병소로 차가 나가지 않는 걸 보니 부대 내에 있는 것 같다며 각 방을 두드리던 중이었다. 다시 사령관실로 갔다. 아까 화내서 미안하네. 그런데 자네 보기에 이우락이 반격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제가 무슨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우락, 윤필룡 두 사람 모두 그간 쌓은 인맥이 곳곳에 복병으로 숨어 있습니다.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일로 공격받지 않도록 자중자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네. 해외 나가서 김 차장보 잘 도와주기 바라네. 우리는 1973년 6월 영국으로 떠났다. 영국에 도착한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서울에서 소식이 전해져 왔다. 강창성 장군이 보안사 휘발유 매각 사건으로 해임되어 대전 삼강구 사령관으로 전보되고 후임에 진종채 장군이 보임되었다는 것이었다. 보안사는 역대로 관례처럼 수송부에 남은 휘발유를 민간 주유소에 팔아 부대 운영비를 써왔는데 이번에 그것이 들통났던 것이다.
이는 이용택 중앙정보부 수사국장의 작품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차로 윤필용 수경사령관을, 다음으로 강창성 보안사령관을 거세했던 것이다. 이어 김대중 납치 사건 8월,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사망 사건 10월 등 중앙정보부에 무리수가 잇따라 터지더니 마침내 말 같지도 않은 가짜 중앙정보부원 구타 사건까지 겹쳐 그해 12월에는 이우락 중앙정보부장까지 내쳐졌다. 이렇게 73년에는 그 전해의 10월 유신 작업에 앞장섰던 주요 기수들이 모두 순서대로 제거되었다. 그들은 박 대통령의 비율을 맞추느라 저마다 상대방을 향해 원한의 비수를 겨눴고 핵 분열을 거듭했다. 그리고 권력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유신이라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면서 박 대통령은 과거의 기수들이 이제 거추장스러워졌던 것이다. 실증난 퇴기를 물리치듯 그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을 앉혔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신 체제가 탄탄대로를 전진할 수 있었을까? 네, 이렇게 이제 5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치의 경랑 속에서 라는 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우락도 거세되고요. 그리고 윤필용도 거세되고, 그리고 이를 담당했던 강창성도 거세되는 그런 사항을 목격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6장 운명의 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